ESG 경영에 의해 이노스셜랩 유승권입니다. ESG 경영에 의해 6번째, 자본주의와 거버넌스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ESG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자본주의와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냐라고 했는데, 실제 이 ESG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자본주의의 변화의 물결, 변화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해야지 바로 ESG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ESG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신자본주의, 이제까지 지금 체제가 바로 이 신자본주의죠. 이 신자본주의는 바로 이 주주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자본주의인데요. 이 신자본주의는 많은 사회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자본주의 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ESG 경영도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ESG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냐? 기업 경영의 목적의 확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의 확대. 기업 경영의 목적이 확대된다는 거죠. 어떻게 확대된다? 이윤 추구에서, 기업 경영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서 이해관계자 유익 추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는 표현을 썼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이윤만 추구했다라고 하면 이윤 추구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유익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자본주의 하면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970년대에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은 위선이며, 기업가가 기업의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평판을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번 기업가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이고 시카고 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학에서 시카고 학파의 이런 또 우두머리이기도 했지만, 또 이 공화당, 미국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이 공화당의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 특히나 이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다음에 대처 수상이 70년대 말 80년대에 대통령과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5가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즉, 첫 번째가 세계화 개방화, 전 기업들이 나라 안에서만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업 경영을 펼치고, 그로 인해서 자유무역,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어떤 본사가 위치하고,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해, 제3세계에서는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공장이 위치한 이런 형태로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이 됐는데, 여기서 후진국이 바로 제3세계가 선진국의 하청 생산기지화되는, 그래서 인권과 노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지만 실제 본국에서는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어떤 책임자나 이런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개개인한테만 물림으로 인해서 책임을 피해가는 이런 형태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경영자, 이런 형태로
기업 운영을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공공 부분을 시장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교육이라든지 또는 의료 민영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공공기업들이 국가의 사업들이 민간화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민간화되고 의료도 민영화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지는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낮아지거나 미국과 영국 둘 다 마찬가지로 공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가 고용에 유연한데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업들이 직원들을 집에 가게 자를 수 있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고용 및 임금 자율화를 통해서 실업자,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금융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전에는 기업의 중심이 생산과 서비스를 잘해서 이 물건을 잘 팔면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생산과 서비스를 잘해도 외부 요인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이걸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장사를 잘해도 물건을 잘 팔아도 이런 외부 투자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문을 닫는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자율화가 이런 글로벌 금융 투기 자본, 즉 이 기업에게 장사를 떠나서 이 기업에 투자를 돈이 몰렸다가 확 빠졌다가 이러므로 인해서 기업이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투자 금융의 중심의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들과 그것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곰다가 팍 터진 사건이 바로 이 2008년에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금융위기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얻게 해서 아주 비싼 집을 사게 한 다음에 그 비싼 집을 가지고 또 대출을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이 부실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금융사의 도미노 파산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500조 원이라고는 엄청난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고요. 또 미국을 비롯해서 1억 3천만 명이라는 실업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학교에 아침밥을 먹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3천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We are the 1990%라고 해서 1%를 위한 어떤 기업 경영이 아니라 99%를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일반 사람들을 위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위가 이 We are the 1990%인데 이것이 상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 1%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업 경영,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미국의 금융위기 때 나온 얘기입니다. 2010년에 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건을 봤던 그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관찰했던 사람이 아나톨 칼레츠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지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에 하나인 더 타임즈의 경제 분야 총괄 에디터인데 이 사람이 캐피탈리즘 4.0,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1930년까지는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였다라고 하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자본주의 2.0, 그래서 이 자유방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70년대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는 자유를 달라 기업에게,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장한테 맡겨라 라고 해서 주주가치 극대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봤더니 극소수의 자본가나 엘리트 CEO들이 보너스를 위해서 수억 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본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낙수 효과, 즉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자본주의의 낙수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으며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은 전 세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과 경제의 중심을 생산이 아니라 금융,
이 사람이 돈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장난으로 바꾼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랄하게 자본주의 비판하고 이제는 자본주의 4.0, 즉 포용적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와 기업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CSV라고 해서 이 마이클 포터가 하버드 대학이 역시 마이클 포터가 공익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걸 가지고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요. 이 아티클이 제목이 뭐냐면 바로 How to Fix Capitalism. 어떻게 그 자본주의 문제를 고칠 것이냐. 즉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2010년, 11년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경영대학원, MBA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인 바로 이 마이클 포터가 이제는 이 신자본주의의 커다란 문제인 환경오염과 특히나 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기부, 부자들의 기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이익 추구와 동시에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CSV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신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CSV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나서 2019년에는 바로 이 기업 목적의 확대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국경제인연합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기업 이 경영자들이 모인 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데요.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유명한 주요한 CEO,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펩시콜라라든지 이런 기업의 CEO들이 어떻게 서명을 했냐면 쉐어홀더즈 프로핏, 즉 주주의 이익에서 뭘로 스테이크홀더즈 베네핏, 즉 주주 이익 극대화가 기업 목적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기업 목적 확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ESG 경영에 기름을 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기업 목적의 확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1월과 2월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WEF라고 해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아예 50주년 기념으로 스위스의 다보스 경제 포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천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 사회 분열, 기후 변화 등의 해결 과제를 함께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2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청정한 미래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기업가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또 같이 일하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환경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신자본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보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자본주의의 대예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쓴 책인데요. 이 자본주의 대예측에서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주 자본주의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자본주의들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단기 생산성, 단기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실물 경제보다는 진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금융 투자, 특히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시적이고 좀 보다 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관점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 회사의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만 이제 신경 쓰게 된 거죠. 단기적인 어떤 매출이라든지 단기 수익에만 신경을 쓰게 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감각들, 이것을 심각하고 이게 우리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것이 결국 사회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변화가 필요하다. 1970년대 주주이익 성과, 모든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든 국가든 지구든 협력업체든 다 우리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 이제는 오히려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두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이익과 같이, 시민사회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국가는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한 공정한 번영을 추구해야 되고 국제사회는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렇게 자본주의의 중심을 기업의 이익에서 사람과 지구로 놓지 않으면 아마 지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오히려 이 인간들을 정말 그 지구를 망가뜨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환경재앙과 이런 걸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대예측입니다. 그래서 ESG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과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IS 26000, 즉 그 지속가능 경영의 실행 원칙을 보면 이 거버넌스를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바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즉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환경적 책임을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실행에 통합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이 거버넌스다라고 IS 26000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26000의 거버넌스 실행과제 13개를 보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직의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과 목표, 전략 및 세부 목표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자료를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6, 7, 8, 9번 그리고 10번, 11번, 12, 13번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OECD는 G20 아시죠?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그런 20개 국가가 모인 게 G20인데요. 이 OECD가 G20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업의 책임성 있는 경영을 목표로 기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가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의 促진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밑받침이 되어야 되고 제반 법규 및 관리 감독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 네 번째에 보면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협력이라고 해서 기업 거버넌스는 법 또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지해야 하고 부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업이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소비자, 또 고객, 협력업체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유니레버의 ESG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가 지속 가능 경영을 잘 하게 된 것이 대략 한 2010년부터인데요. 그 2010년에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폴 폴만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 미국의 P&G, 바로 이 유니레버의 이 경쟁 회사죠. 그 P&G에서 일하고 또 네슬레에서 일했던 이 폴 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유니레버의 CEO로 오면서 취임 연설을 합니다. 2009년에 단기 재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바로 이 신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재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세계 사람들한테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또 아래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 폴만이 오자마자 만든 것이 뭐냐면 USLP라고 해서 유니레버 서스테이너블 리빙 플랜이라고 하는 비전 체계를 만듭니다. 이 비전 체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ESG 시대에서는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통합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돈 버는 건 돈 버는 것, 그리고 뭐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환경 경영하거나 또는 뭐 사회 공헌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전혀 별개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것을 하나에 통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만들어요? 우리의 퍼포즈, 우리의 목적. 그래서 our purpose is to make sustainable living commonplace. 즉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밸류체인, 즉 지속 가능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밸류체인 전체, 이 가운데 보면 밸류체인 보이죠? our 밸류체인. 그래서 이노베이션, 소싱, 매니팩처링, 로지스틱, 마케팅, 세일즈, 컨슈머 유즈, 그다음에 컨슈머 인사이트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 전략 체계를 세웁니다. 즉 거버넌스를, ESG 거버넌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리더가 바로 이러한 회사가 나가야 될 지도 또는 나침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설계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비전 체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USLP의 이 전략 체계, 지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체계가 필요한 거죠. 실행할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USLP의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체계화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니레버의 CSO, 즉 지속 가능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임원은 레베카 마못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니레버의 지속 가능성은 장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래서 각 분야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CSR, 여기는 이제 ESG,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CS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서는 ESG라고 하는 표현은 투자 쪽에서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지속가능 경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CSR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 내에 CSR 커미티, CSR 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CSO가 있고 CSR 부문이 있고, CSR 부문 내에 전체적인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매니지먼트하는 USLP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그리고 유니레버는 많은 전 세계의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들과 공급 사슬망에 얽혀서 같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해야 되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고객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 알려야 되니까 우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서가 있고, 또 이 CSR 자체를 계속 연구하고 또 보고하는 이런 부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LP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체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을 지속가능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요. 유니레버에는 사회이사가 실제 자체 이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회이사 중에 그 부회장에 해당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이 문영미 교수라고 해서 하버드의 교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전문가, 인권 전문가, 환경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회 내에 포함시켜서 이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 경영에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의결한 것을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제 이게 이 사회 회의록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 지속 가능 경영 목표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전체 회사에서 신경 써서 잘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회에 포함될 정도로 USLP가 바로 이 사회 의결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직원들이 우리 최근에 이제 폴 폴만에서 이렇게 알렌 조프로 CEO가 바뀌었는데요. 이 알렌 조프가 나서서 이게 직원들이 계속 CSR 팀이나 CEO가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지속 가능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하죠.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하는데, 유니레버가 2010년 이후에 매해 이렇게 코드 오브 비즈니스 프린서플, 즉 기업의 비즈니스 원칙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업그레이드 안에 지속 가능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말 지속 가능 경영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책자를 보면, 지속 가능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속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캠페인 영상인데요. 이것은 more than sell이라고 해서, more than sell, 우리가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이 라는 뜻인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니레버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more than sell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결국 유니레버도 하나의, 예를 들면 유니레버 생산하는 립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차도, 그것을 생산하는 농장에서부터 공장, 유통 모든 단계에서 다 이 지속가능 경영 ESG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가치 사슬로 확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ESG 지속가능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이 거의 교과서 같은데, 이 영상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로 확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 측정과 지속 가능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 목표 세 가지, 즉 고객 가치 측면, 환경적인 측면, 사회 발전적인 측면으로 해서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실행됐는지, 잘 된 것은 파란색, 진행 중인 것은 녹색,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각의 목표들이 얼만큼 다 실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우리가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이런 모든 것들,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코로나19 때 유니레버의 고객들에게,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이 코로나 대응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식의 이해관계자 소통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즉, 아무리 지속 가능 경영 ES를 잘한다고 노래를 불러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 신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익 추구를 기업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신자본주의로 인해 환경과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중심에 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ESG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원칙과 구조이며, 바람직한 기업 거버넌스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윤 추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거버넌스가 ESG 거버넌스다. 그리고 유니레버의 ESG 거버넌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통합, 지속가능 경영 실행을 위한 이사회의 구성과 실행체계 구축,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행, 비즈니스 가치사슬 확산, 성과평가 및 개선,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ESG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거버넌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게 단순히 ESG가 환경 경영 조금 잘하고 사회가치 경영 조금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신자본주의의 문제가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나오게 했고 지속가능 경영이 결국 ESG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는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결정,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